네,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분주한 출근길이실 텐데요. 사회 여러 이슈들도 굉장히 분주합니다. 검찰개혁이라는 화두가 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가 많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맞물려 있죠. 이 검찰개혁의 실체를 깊이 있고 다각적으로 다뤄보는 출발새 아침 기획 특집 다시 검찰개혁을 논하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 그리고 서울대 사회교육과 조용달 교수님 스튜디오에 두 분 모시고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이 문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지금 서기호 변호사께서는 막 달려서 스튜디오에 들어오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서울대학교 조용달 교수님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새 임시국회 회기 첫날이었던 어제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서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됐습니다. 이 야당의 비토권 자체가 반대려면 반대였다. 그래서 좀 새롭게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여당의 입장이었고 예. 야당은 반대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그렇게 다 속된 말로 이제 뭉개고 추진하면 그건 너무 독주다. 이런 비판하고 있어요. 먼저 교수님 입장부터 듣겠습니다. 예, 우선 저는 법학자는 아니어서 국민의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아주 어려운 코로나19의 극복 과정에 있는 저희 상황으로서는 좀 이 문제가 국민들을 피로하게 하는 것 같아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좀 헌법의 가치를 좀 지키면서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원칙을 중심으로 이 문제가 빨리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이걸 빨리 정리하고 우리 사회는 좀 코로나19의 상황도 극복하면서 성장과 불평등 등 여러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빨리 그 길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선 가집니다. 네. 제가 한마디만 좀 말씀을 네네. 더 드리면 이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좀 정치적 중립성의 토대 위에서 자의적인 권한의 행사를 절제하면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네. 이제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은 지금까지 이제 총장의 임기 보장이나 이런 것하고 관련이 돼 있었고요. 자의성에 대한 통제는 이미 이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의 역할 분담 그리고 또 현재 이야기되는 공수처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 자체가 야당의 비토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없어진 채로 법안이 통과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어떤 개혁의 문제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점은 네. 아주 분명하게 짚어야 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 그리고 또 검찰총장 또 공수처장 다 대통령의 임명이라면은 이제 정말 정치 권력의 절제가 없으면 이게 다 자칫 잘못하면 검찰 개혁의 이중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중립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검찰의 중립성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자 급하게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바쁘신데요. 예, 자 판사를 지내셨는데 그냥 판사가 아니고 판사 블랙리스트 1호라는 네,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서기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이제 서울대 조용달 교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절차적인 또 선출된 권력의 어떤 원칙적인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지 않나 이런 시선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검찰 개혁을 논하다 시간인데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공수처법 통과는 단순히 공수처법 자체만 가지고 이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전체적인 검찰 개혁의 큰 흐름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찰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수사권과 공소유지권을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너무 고난이 강해서 계속 정치적 중립 문제가 제기돼 왔었거든요. 그래서 수사권을 근본적으로 이제 이관을 경찰 쪽으로 하고 그래서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당장 이제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로서 이런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공수처법이 이번에 이제 뭐 이렇게 통과되면서
비토권이 없어졌다. 이제 이런 네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걸로 이렇게 낮춰진 거기 때문에 그 3분의 2라는 의결 종족수가 굉장히 높은 종족수입니다. 네.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대법관을 임명 동의할 때도 국회에서 과반수로도 동의하거든요. 과반수만 넣으면 동의가 되는데 여기는 이 공수처장은 3분의 2입니다. 그러면 네. 이 의결 종수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이번에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이제 의석수가 낮아지고 민주당이 거의 범여권이 180석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상 비토권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3분의 2라는 의결 정도수는 굉장히 높은 정도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제 생각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형식으로는 어떻게 비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러면 여야가 바뀌면 또 지금의 상황을 또 되풀이할 겁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네네. 현실적으로 비토권이 없어지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이미 국회가 통과 과정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증명이 현실적으로 된 것은 없어진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공수처는 저는 뭐 이게 수사 기소 이런 자세한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에 대상이 지금 공수처의 대상이 되는 것과 검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나누어진 것은 사실이죠.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또 하나의 검찰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앞서 저희가 이 여야 정치인들 모시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고 뭐 그 전에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지금 20년간 지속되어 온 논란이지 않겠습니까? 그 맥락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여야가 바뀔 때 네. 바뀌는 야당 쪽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검찰이 이제 정권의 편에 들어서 이렇게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우려 때문에 야당이 된 쪽에서 항상 주로 공수처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은 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이 검찰 조직이 지금은 자기 검찰의 그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이제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고 검찰 조직의 권한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정치 세력에게는 우호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네, 이게 네. 좀 해석의 영역처럼 보여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이제 지금 서 변호사님께서는 이 음모론의 관점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그게 제 생각에 법적 판단이나 사실 문제에 있어서는 실증적 논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그냥 무슨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이거나 어떤 예단에 의하지 말고 실증 증거로는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에 대해서 어떤 경우든 음모론적 시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누구든 어떤 경우든 신속하게 해야 할 일을 철저히 할 것을 국민의 입장에서는 주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공수처 출발이 이제 검찰개혁이나 권력기관의 재편에 대한 오랜 요구에 대한 시작점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논란은 그 이미 결과를 미리 예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권력을 비유하는 일이다. 아니다. 이건 야당이 돼도 똑같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지 않느냐. 양날의 칼이다. 이런 해석의 논란인 것 같고 방금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변호사님.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된다라는 이런 또 다른 검찰이 이제 생긴다 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현직 검사, 판사를 비롯해서 고위 공직자들에 한정돼 있습니다. 네.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네.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이죠. 제 말씀을 조금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모든 국민에 대한 또 다른 검찰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대상을 달리하는 지금 공수처와 지금 이제 공수처가 생기게 되면 두 기관이 대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 대상을 달리하는 각각에 대한 검찰이 하나씩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검찰 개혁의 이유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는 대통령 포함 17가지 고위공직자, 판검사, 대법관, 퇴직공직자도 포함됩니다. 정관예우 등의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찰의 어떤 집중을 좀 분산하는 의미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을 텐데요.
검찰에 당연히 이제 검찰에 지금까지 대상이 되어 왔던 부분은 이제 나누어지겠죠. 네네. 그렇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지녔던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가 했으면은 네네. 그 문제들이 또 다른 대상에 대해서 생기는 공수처에 대해서 똑같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문제를 그대로 재생산해내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기관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야당을 좀 설득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국민들도 있을 그렇습니다. 텐데 예. 그 부분은 변호사님 어떻게 그 보십니까? 부분은 이제 이 총선이 끝난 뒤에부터 지금까지 벌써 6개월, 8개월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 동안 이제 충분히 협의하고 야당과 대화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거기 지금 추천위원들 중에도 보면은 이제 여당, 야당이 추천하는 2명씩 외에 외부에서 이제 임명되는 그 추천위원이 3명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보기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정파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을 추천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게 제대로 추진이 안 돼 왔던 겁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시간이 이렇게 8개월 정도 야당과 대화한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되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 이 사실적 관계를 분명히 이게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은 법하신 분이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자꾸 이 말씀에 죄송합니다만은 그 사실은 이제 원래 통과된 것을 1년도 안 돼서 지금 그냥 동의 없이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통과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새로 된 것이.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매우 좀 불합리하게 절차가 진행된 거죠. 그건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야당의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 국민들의 이해를 충분히 갖게 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에 유례가 없는 제도고 네. 처음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네네. 그리고 어떤 제도를 처음 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제도의 불확정성,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성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예, 이 점에서는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직 이 헌정사상 처음 생기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의견들도 있는 것 같고요. 출발사진 기획특집 시리즈 다시 검찰개혁을 논하다. 지금 서기호 변호사님 모셨고요.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반대 성명을 발표하신 분이죠. 서울대 조영달 교수님 두 분 모셔서. 잠깐만 제가 한 가지. 저는 어떤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지금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한 징계에 반대한 것이 아니고 검찰총장이라는 임기가 보장된 직에 대한 명백한 증거 없이 절차의 정당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또 그리고 다수의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징계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었지 개인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발표한 또 서울대 교수님들을 또 대표하시는 입장에서 조영달 교수님 모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공수처는 출범 이후에 또 인사청문회 또 검사들을 선발하는 인사위 구성 여러 단계별 과제들이 있어서 그때 또 다시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징계위원회가 어제 열렸다가 15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9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심의가 있었는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절차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고 또 4명의 이 심의위원에 대한 또 기피 신청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야당 쪽에서는 판사 사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라고도 평가를 했고요. 먼저 이번에는 서기호 변호사님부터 얘기해 주시죠. 예, 이번에 정확하게 말하면 연기라기보다는 속행이요. 징계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기피 신청이라든가 기일 연기 신청에 대한 기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종의 정식으로 징계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 준비 단계에서의 그런 이제 판단들, 그러니까 주장과 판단들이 이제 어저께 했던 거고요. 다음번 기일에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심의는 다음 기일에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증인이 8명이나 채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인 신문을 그날 당일날
다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렇게 절차가 충분히 보장이 되고 충분히 이제 충실하게 심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 전에 그 공수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네네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을 달리하는 두 개의 검찰이 존재하고 또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도 또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군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정리도 불분명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이 새로 생기는 기관들이 똑같은 지금까지 다툰 논의가 또다시 되풀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자의성, 정치적 중립성 이 논의가 똑같이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공수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예단컨대 공수처 개혁의 담론을 우리 사회는 또 가져야 할 겁니다. 네. 이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그 좀 크게 말씀드려서 이게 뭐 인비 명백함 뭐 이런 그런 말씀은 또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우리가 이 세 사람이 오늘 이 스튜디오에서 네.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로 이 징계할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논의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명백하면 왜 이런 논의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논의가 있다는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우리의 정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국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죄송함을 지녀야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어떤 입장이신가요?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본격적으로 심의가 안 된 상태이고요.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은 주로 절차 보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절차상의 문제들이 많이 주로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작 징계 사유에 대한 심의와 거기에 대한 증거 거기에 대한 주장 반박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언론 보도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마치 징계 사유가 별로가 없는데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 사찰 문건 그 자체만 보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그 위법 사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약간 그 징계위원회 징계 절차가 좀 뭔가 성급하게 뭐 예단을 가지고 추진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게 됐던 이유는 이제 직무 배제 결정 이것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직무 배제 결정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법원에서 집행 정지 결정이 나왔듯이 징계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 배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차 보장이 안 돼서 네. 이거는 일단 집행 정지를 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뒤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철저한 절차 보장을 지시를 강조하셨고 네. 그 뒤로 이제 충분히 윤석열 총장 측에 절차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도 당초에 어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기피 신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충분히 들어주고 물론 그것 들어준다고 한다. 그러니까 경청을 한다는 것이 꼭 반드시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주장은 들어주되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은 다르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자, 다른 말씀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예, 제 생각에 이게 공정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큰 축의 하나는 절차입니다. 근데 이 절차가 문제가 있으면 그 다른 상황 내용 그 자체를 가기 전에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네. 우리 사회의 절차의 공정을 무시하고는 민주사회가 존속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아주 명확히 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위법의 사유가 있다. 현재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려진 게 없습니다. 명백하게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 지금 서 변호사님께서 판사의 위법 사유가 사찰 뭡니까 지금 물건, 예. 조사 재판부 불법 관련해서 사찰이라는 점이죠. 사안과 관련해서 위법 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있다 없다가 판단이 내려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제 생각에 부적절할 경우가 제가 그렇게 네. 판단한다는 것이죠. 예. 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찰 문건을 보신 분들은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직접 보신 분들은. 예. 저는 판사가 내린 판결문입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그걸 한번 읽었는데 저는 특별하게 그런 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요. 또
이게 위법 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서 변호사님 개인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의 의견 당연히 제 개인 의견이지 않습니까? 밝히셨고요.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적은 없죠. 자, 그다음에 그 네. 일반 국민들도 문건을 보신 분들은 직접 보신 분들은 이게 판사 사찰이 얼마나 위법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 배제 결정이 내려졌을 때 왜 법무부에서는 그렇게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 배제 결정을 성급하게 했냐라는 의견들이 있지만 법무부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이 징계 사유가 너무너무 명백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직무 배제를 해야 될 정도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 법원 결정문에도 그게 나옵니다.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징계 사유가 위법한지 심각한지를 떠나서 일단 그 직무 배제를 집행정지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법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법원에서도 아직 징계 사유가 별 내용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직무 배제와 관련해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끝났고 이제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 심의 과정에 대한 절차 보장만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 대한 절차 보장은 충분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교 변호사의 발언이었고요. 예, 조영달 교수님 제 모셔서 말씀을 네. 조금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안내 멘트를 한 번만 하고 가겠습니다. 예, 네,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의견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징계 사유를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징계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언론사 사주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의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또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망을 상실했다.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라고 또 사연 보내주셨네요. 교수님. 네. 이게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절차의 공정은 공정의 가장 중요한 핵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절차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다음을 다루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서 변호사님께서 법무부 관계자의 이야기를 참고로 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네. 저는 우리는 항상 이야기에 있어서는 양 당사자의 이야기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법무부 관계자의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객관성을 상실했다기보다는 같이 들어야 할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미 확인된 것은 법원에서는 검찰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했고 또 감찰위에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의결했고 법관회의는 사찰 안건에 대해서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것과 관련된 절차의 정당성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팩트 하나를 좀 잠시 정리하면 이 법관회의는 의견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 때문에 밝히지 않겠다이지 그걸 부결이다 가결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은 걸로 보도가 여러 차례 됐고 입장을 재발표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면 법관회의에서도 징계 사유 당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감찰위원회에서도 역시 징계 사유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청구가 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방금 조영달 교수님께서 그 부분을 판단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도 절차 부장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겁니다. 그것도 그 절차 부장도 직무 배제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 부장을 이야기한 것이지 감찰 과정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 대한 절차 부장 문제는 그 당시 단계에서의 판단에서는 제외돼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법관 회의에서 저 이야기한 것은 재판 중인 사안이고 네. 또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가 있어서 네. 사안 자체로는 채택하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네. 그렇죠. 사안을 채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무 언급도 하지 않겠다라는 네. 거죠. 의견을 밝히지 않겠다라는 거죠. 의견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안건을 채택하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지요. 의견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은 내놓을 게 없다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다는 것과 그건 해석의 나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 기관이 모두가 다 절차에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말한 문제라는 게
그 징계 아니요. 배제 이게 징계 청구에 대한 게 아니라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직무 절차에 배제에 대한 것만 문제 나온 있죠.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절차 중에서도 징계 청구 사유에 대한 게 아니라 직무 배제 결정에 대한 것만 문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하간에 어쨌든 간에 무엇을 문제 삼았든지 간에 우리 사회의 이 문제와 관련된 적어도 제도상 객관성을 보장한다고 알려진 세 개의 기관이 비슷한 유형의 결정을 했다는 이건 것입니다. 좀 해석의 부분이기 네.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여기서 없어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무부가 징계를 굉장히 서둘러서 계속 밀어붙이고 네.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반복되는 사람들에게 네. 무슨 자, 의도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반복되는 지적하고 얘기여서 싶습니다. 제가 사회자 권한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자, 결국은 검찰 조직의 개혁 변화 필요하지 않냐라는 것들은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 방향 어떻게 가야 되는지 1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검찰 개혁의 방향은 장기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서 공소유지 권한만 남기는 쪽 이게 바로 선진국 모델입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 제기권 이거를 둘 다 독점하고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권한이 강하고 비대할수록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교수님. 우리 사회는 저 개인도 그렇고 최근 수십 년간 권력의 전횡과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사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것에 노력해온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 아닐 수 없죠. 이러한 우리 사회의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검찰이 좀 절제된 자유를 가지고 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된 자율은 굉장히 이 자율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이 바탕이 되고 그것이 절대된 자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은 네. 정치 권력이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좀 높이고 정치 권력의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의 중립에 대해서 마지막 끝으로 한 말씀씩만 더 듣겠습니다. 네. 검찰에서는 이제 지금 특히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찍어내기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오로지 검찰 조직 자신들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그런 검찰 개혁을 시도하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수사하고 했던 것이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 적이 없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자, 검찰 자체는 또 얼마나 중립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교수님 제가 의견. 서 변호사님 그 말씀은 또 음모론적 시각이라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정치 권력의 절제가 정말 필요하고 민주사회의 책임 있는 국민으로서 우리의 행동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자, 정치 권력 역시도 독주하거나 또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자, 사실은 이 이슈가 계속 이끌어가는 이슈고요. 검찰 개혁이 올해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또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 그리고 서울대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였습니다.